저는 한서연입니다. 모란봉악단 바이올린 연주자였죠. 북한 최고의 예술단이었어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양음악대학 교수였어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특별히 신경 썼어요. 12살 때 평양음악무용대학에 특별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스카우트된 아이들만 모인 곳이었어요. 하루 10시간씩 연습했죠. 손가락에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살아남으니까요. 16살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모란봉악단 오디션 공고가 났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지원했죠. 저도 응시했습니다. 오디션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당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연주할 때마다 냉정하게 평가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활이 현을 타고 흐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위원장 직속 예술단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삶이었죠. 입단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숙소에 배정받았어요. 개인 방이 있었죠. 식사도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자주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숙소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보고해야 했어요. 보이부 요원이 복도마다 배치됐죠. 전화 통화도 감청당했습니다. 편지도 검열을 거쳤어요. 연애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남자를 만나다 걸리면 즉시 퇴출이었어요. 그것도 좋게 끝나는 경우였죠. 심하면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첫 공연은 잊을 수 없습니다. 만수대의 사당 무대였어요. 관객석 정중앙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달랐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아름다웠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김정은도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3년간 평양에서만 공연했습니다. 같은 레퍼토리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지겹지 않았냐고요? 물론이었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단장이 우리를 모았어요. 동무들, 중국 베이징 공연이 결정됐다. 숙소가 술렁거렸습니다. 해외 공연은 3년 만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었죠. 단단히 준비하라. 조국의 영광이 달렸다. 출국 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보이부 강사가 매일 와서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해외에서는 적들이 동무들을 유혹할 것이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자본주의는 썩은 사회다. 화려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요. 베이징에 도착한 날 공항이 눈부셨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바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지 못하게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요원 7명이 함께 왔어요. 복도마다 지키고 있었죠. 방 밖으로 나오지 마라. 중국인과 대화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하라. 완전히 감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공연장은 베이징 국가대극원이었어요. 웅장했죠. 무대 세팅을 중국 스태프들이 도와줬습니다. 쉬는 시간 한 중국인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연주 정말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부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리허설이 끝나고 악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으려는데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쪽지도 있었죠.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바깥 세상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넣은 걸까요? 아까 그 중국인 스태프였을 거예요. 하지만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가 샤워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손이 떨렸죠. 폴더가 열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파일이 가득했어요. 제목을 봤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스카이캐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 여자 주인공이 나왔죠.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요?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나왔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살아온 인생이 뭐였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메이트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USB를 뺐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죠. 서연아,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기 쓰고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유로운 여자들, 웃는 얼굴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중국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희는 평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USB는 베이징 호텔에 두고 왔어요. 가져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새겨졌죠. 평양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작아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조용한 거리, 긴장한 사람들. 이게 제가 살던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평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재개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체조, 조식, 그리고 하루 8시간 연습.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혁명가요였어요. 수백 번도 넘게 연주한 곡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공허했습니다. 이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연 동무, 집중하라. 지휘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동료 단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눈빛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미희가 앉았어요. 저와 같은 해에 입단한 친구였죠. 서연아, 요즘 이상해. 베이징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미희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친구잖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도 미희도 위험해지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공연 준비가 시작됐어요. 모란봉악단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뛰었어요. 손가락 끝이 부르텄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 위원장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단장이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미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미희는 항상 저와 함께 갔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점호 시간인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단원들이 웅성거렸죠. 보이부 요원 2명이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집합.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김미의 동무가 중대한 규율 위반을 저질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와 은밀히 만났다. 순결을 더럽힌 것이다. 단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지 못했어요. 김미희는 교화소로 보내졌다. 동무들은 이를 교훈 삼아라. 연습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미희가 남자를 만났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몰래 편지를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말리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전체 단원이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희였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였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저 김미희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결한 예술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타락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희의 눈에서요. 동무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당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규율을 어긴 자의 최후다. 명심하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는 저 혼자였어요. 미희의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이불도 짐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희는 25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죠.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교화소로 보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주인공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모습.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는 물론 검열을 거쳤죠. 하지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서연아, 언니 소식을 들었니? 언니요? 저는 언니가 없는데요. 아, 사촌 언니를 말하는 거구나.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언니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나라를 배신하려 했다고 한다. 지난주에 처벌받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벌이요? 무슨 처벌이죠? 다음 날 어머니를 면회 신청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모란봉악단 단원은 함부로 외출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언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어. 중국 국경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요? 공개 처형당했어. 지난주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촌 언니는 27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제가 어릴 때 바이올린도 가르쳐 줬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모란봉악단에 있는 것도 기적이야. 조심해야 해.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마음을요. 면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서연 동무 따라오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취조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책상과 의자만 있었어요. 보이부 간부가 앉아 있었죠.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서연 동무, 최근 베이징 공연 다녀왔지? 예, 동무. 거기서 특이한 일 없었나? 없었습니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은? 공연 스태프들과 업무상 대화만 했습니다. 간부가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던 거죠. 동무 사촌 언니가 탈북을 시도했다고 들었다. 예, 들었습니다. 혈육이 배신자가 됐는데 기분이 어떤가? 부끄럽고 분노스럽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동무도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있나? 절대 없습니다. 저는 조국에 충성합니다. 간부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보시오.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오.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살았을까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한국 여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들, 자유롭게 살던 모습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하지만 어떡해요? 탈북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니처럼요. 미희처럼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죠. 저 어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빛나는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 생각만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단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동무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이 확정됐다. 단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해외 공연은 1년 만이었어요. 이번 공연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이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계획이 필요했어요. 치밀한 계획이요. 베이징에서 받은 USB를 떠올렸습니다. 중국 스태프가 준 거였죠. 쪽지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USB는 이미 버렸습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뭐였죠? 끝이 지메일이었던 건 확실했어요. 앞부분은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죠. 일주일 후 연습실 컴퓨터를 쓸 기회가 왔습니다. 악보를 다운받는다는 핑계였어요. 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기억나는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북한 모란봉악단 단원입니다. 도와주세요. 모스크바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창을 닫았어요. 관리자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다 했나? 예,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으면 끝이었어요. 답장이 올까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컴퓨터실에 갈 핑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동무 외국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유튜브를 켰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탭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 민간 단체입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일정을 알려주세요.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죠. 출국 날짜와 공연 일정을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모두 지웠어요. 흔적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부르텄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출국 전 보안 교육도 강화됐습니다. 보이부 강사가 매일 와서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서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적들이 동무들을 회유하려 할 것이다. 절대 넘어가지 마라.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5월 중순이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 부모님을 면회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잘 먹어라, 서연아. 네,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조심해라.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란다. 네, 어머니.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지만요.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예, 아버지. 내 인생이다. 후회 없이 살아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악보, 세면도구, 개인 물품은 최소한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보이부가 일일이 검사했으니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찍은 거였어요. 부모님, 저, 그리고 동생. 모두 웃고 있었죠.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불에 지어 안쪽에 숨겼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 넣으면 발각될 수 있었거든요. 5월 20일 출국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어요. 보이부 요원이 짐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옷도 펼쳐봤죠. 다행히 몸수색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통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어요. 이륙하면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점점 작아졌죠.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어요. 유럽풍 건축물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곧바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호텔은 시내 외곽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8명이 함께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았죠. 복도마다 배치됐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지 마라. 러시아인과 대화하지 마라. 창문도 열지 마라. 완전히 감옥이었습니다. 사흘 후 본 공연 날이었습니다. 볼쇼이 극장이었어요. 역사 깊은 곳이었죠. 리허설을 마치고 분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건 제 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가방에 폰을 넣어둔 거였죠. 꺼내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공연 후 대기실 비상구로 나오세요. 검은 차가 대기합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메시지를 지우고 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이 가득 찼어요. 조명이 켜졌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차이콥스키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하면요? 2시간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관객들이 일어섰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단원들이 웃으며 서로 축하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 버스로 이동한다. 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단원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앞뒤로 따라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잠깐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와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아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나왔죠.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다리가 떨렸어요. 1층 비상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 손잡이를 열면 알람이 울릴지도 몰랐습니다. 보이부가 바로 알아챌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문을 밀었습니다. 삐삐삐. 알람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미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남자가 손짓했어요. 빨리. 저는 달렸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잡고 차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연,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문을 닫기도 전에 차가 출발했죠. 골라인을 넘은 겁니다.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극장 입구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엎드리세요. 운전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뒷좌석 바닥에 몸을 숨겼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슴에 안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는 모스크바 거리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쏠렸어요. 정신이 없었죠.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민간단체 활동가 김태준입니다. 대사관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이요.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모스크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저도 곧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미러를 봤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입니다. 운전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교차로를 통과했어요. 뒷차도 따라왔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 커브였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바이올린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졌죠.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관입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맞춰서 문을 열어주세요. 러시아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인 것 같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주택가를 지나 큰 도로로 나왔어요. 앞쪽에 높은 건물들이 보였죠. 거의 다 왔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차는 여전히 따라붙고 있었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앞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이었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죠. 빨리 내리세요.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요. 그때 뒷차도 멈춰섰습니다. 북한 요원 4명이 내렸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저희 단원을 담당하던 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서연, 멈춰라. 하지만 저는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한국 경비원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저 여자는 우리 사람이다.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불과 몇 미터였죠.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나세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측이 대치했어요. 저는 그 뒤에 서서 떨고 있었죠. 러시아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경찰들이 내려서 양측을 분리시켰죠.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언론 기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걸까요? 한서연 씨.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탈북하시는 겁니까? 모란봉악단을 탈출한 이유가 뭡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김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들도 제 얼굴 앞에 있었죠. 북한 요원 한 명이 러시아 경찰 사이로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돌아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른 요원이 덧붙였습니다. 내 부모님 생각해라. 동생도 있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동생, 모두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이었어요.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일지도 몰랐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모란봉악단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더 이상 통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음악을 제 의지로 연주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자유도 꿈꿀 자유도 없어요.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북한 요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신자, 너는 끝났다. 내 가족도 끝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 선택의 대가를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했어요.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떨어뜨렸죠.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가 있었어요. 앉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을 건네받았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제야 느꼈죠. 한서연 씨,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전할지 몰라도 가족은요? 부모님은요? 동생은요? 창밖을 봤습니다. 대사관 밖에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경찰들, 그리고 북한 요원들. 요원들은 대사관을 노려보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외교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러시아 정부, 북한, 한국이 얽혀 있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었어요. 모란봉악단 단원의 탈북. 국제적 이슈가 된 거였죠. 8일째 되는 날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서연 씨, 한국행이 확정됐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교 차량이었어요. 경호도 삼엄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어요. 평생 처음 타봤죠. 이륙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10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은 괜찮을까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였죠. 베이징에서 드라마로 봤던 그곳. 이제 제가 살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도착했구나. 자유의 땅에.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일까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음악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한서연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환영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온 사람이요. 통일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수많은 자동차들.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설레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새로운 시작. 아무것도 없는 시작. 과연 저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하나원에 도착한 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 2개가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있다고 했죠. 저처럼 탈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정이에요. 28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밝게 웃었어요. 한서연입니다. 모란봉악단이셨죠?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하기, 취업 준비, 금융 교육. 하루 6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동생이 우는 꿈도 꿨죠.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민정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북한 소식 들으셨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부모님이 평양에서 함경북도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생은요? 대학에서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요. 그날 저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죠.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규탄 방송이었죠. 배신자 한서연의 가족들은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혔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공개 자아 비판을 하고 있었죠.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부모로서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상담사가 리모컨을 뺏은 거였어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빠졌어요. 밥도 먹지 않았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정이 걱정했습니다. 서연 씨, 이러면 안 돼요. 밥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상담사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한국의 음악대학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요. 교수들이 저를 환영한대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음악 못합니다. 왜요? 서연 씨는 훌륭한 연주자잖아요. 바이올린을 만질 수가 없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악기만 보면 평양이 생각났어요. 모란봉악단, 동료들, 그리고 부모님. 다시는 켜고 싶지 않았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할 시기였어요. 서울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요. 혼자 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어요. 씻지도 않았죠. 바이올린 케이스는 구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죠. 어느 날 상담사가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탈북민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해 보시는 게 어때요? 관심 없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음악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싫습니다. 끊었습니다. 음악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매번 같은 제안이었죠.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만 갈게요. 딱 한 번이에요. 프로그램은 강남에 있는 작은 음악센터였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약속했으니 가야 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탈북민이었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프로그램 진행자 박은지입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앉으세요. 구석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탈북 과정, 한국 생활, 어려움들.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모두 죽었어요.
제가 탈북한 후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음악이 도움이 돼요.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악기를 들어볼까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악기를 집어들었어요. 기타, 피아노, 작은 타악기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만지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 씨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바이올린 안 가져오셨어요? 집에 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꺼낼 수 없었죠. 사람들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음정도 잘 안 맞았죠.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14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바이올린 잘 켜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아니야. 저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데 어려워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소년의 눈빛이 순수했습니다. 기대에 차 있었어요.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안 켜. 소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열어봤습니다. 악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현이 늘어져 있었죠. 오랫동안 켜지 않았으니까요.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에 대봤죠.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악기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걸음이 향한 거였죠. 소년이 반가워했습니다. 누나, 또 오셨네요. 응. 이번에도 안 켜실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가방에 있어. 잠깐만.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조율을 했습니다. 음정을 맞췄어요. 활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동요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손이 굳어 있었죠. 하지만 소리는 났습니다. 소년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편없었죠? 하지만 소년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음악을 해야 할 이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죠.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박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날 이후 매주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줬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은 꿨어요. 여전히 죄책감도 있었죠. 하지만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3개월 후 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무대에 섰어요. 서툴게 바이올린을 켰죠. 관객석에서 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곡을요. 차이콥스키였어요. 연주하면서 느꼈습니다. 자유를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죠. 제가 원하는 음악을 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요.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센터에서 저를 정식 강사로 제안했어요. 서연 씨, 우리와 함께 일하실래요? 급여도 드립니다.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직업이 생긴 겁니다.
모란봉악단 연주자는 아니었지만 음악 강사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 센터에 갔어요. 10명 정도의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쳤죠.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그 중에서도 민수라는 소년이 특별했습니다. 처음 제게 바이올린을 부탁했던 그 아이였어요. 재능이 있었죠. 민수야, 너 정말 잘한다. 정말요, 선생님? 응. 계속하면 프로가 될 수도 있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꾸는 눈빛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센터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서울시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있어요. 민수를 출전시키면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콩쿠르요? 민수가 준비가 될까요? 서연 씨가 가르쳤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콩쿠르에 나가볼래? 민수가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3개월간 집중 연습을 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센터에 남았어요. 주말에도 연습했죠.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음정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죠. 콩쿠르 당일이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이었어요. 큰 무대였죠. 백스테이지에서 민수가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내가 연습한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민수의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어요. 조명이 켜졌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봄이었어요. 민수의 활이 현을 타고 흐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 이상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 연주하고 있었죠. 객석에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민수가 인사하고 내려왔죠. 선생님 떨렸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정말 잘했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민수가 장려상을 받았어요. 입상이었죠. 시상식에 함께 갔습니다. 민수가 상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음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 씨,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포럼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망설였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모란봉악단의 실상을요. 예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겠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유럽이었어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죠. 장엄했습니다. 유엔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통역 이어폰을 받았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수백 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북한 모란봉악단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통제와 감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희의 일, 사촌 언니의 처형, 그리고 탈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음악은 자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음악은 통제의 도구였어요. 저는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증언 후 여러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인권단체, 시민모임. 제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고등학교 강연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두고 온 거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자요.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사는 이유예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제자들이 연주했죠. 민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수였어요. 많이 성장했죠.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켰던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민수의 연주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자유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음악대학 갈래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음악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음악을요. 선율이 창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조국도, 과거의 제 자신도. 하지만 새로운 무대를 찾았어요. 더 이상 김정은을 위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유를 위한 연주였죠.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가족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자유롭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남북 음악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날. 부모님도 와서 제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꿀 수는 있었어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었죠.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 자유를 노래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작은 무대였지만 제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 제가 만든 무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일도 센터에 갑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음악을 만들고 웃고 꿈을 나눌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새로운 무대는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그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요.